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제 딸의 결혼식 날 저는 한 남자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것도 피로연장 한복판에서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나타난 그 사람은 딸의 행복한 날을 이용해 사기를 치려 했고 저희는 그에게 완벽한 복수를 선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살의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작은 떡집을 운영하며 딸 하나를 훌륭하게 키워낸 평범한 엄마입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을 만들고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잔혹하면서도 가장 통쾌했던 날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제 딸의 결혼식 날 벌어진 일이에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15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저는 41살이었고 제 딸 지은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남편 박영철은 중견 기업의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저는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죠. 지은이는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착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선생님들도 지은이를 예뻐하셨죠. 특히 미술에 재능이 있어서 장래 희망이 디자이너였습니다. 주말마다 스케치북을 들고 공원에 나가 그림을 그리곤 했어요. 그 아이가 어느 금요일 저녁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제 방에 들어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친구들과 싸운 건가, 성적이 떨어진 건가, 아니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했죠. 지은이는 평소에 잘 우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심하게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요. 한참을 달래고 나서야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른 여자랑 키스하는 거 봤어요. 지은이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지은아, 무슨 소리야? 아빠가 어디서 누구랑?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딸은 흐느끼면서 설명했습니다. 그날 학원이 일찍 끝나서 아빠 회사 근처를 지나가게 됐대요. 아빠한테 전화해서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는데 아빠 차가 보이더래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갔는데 조수석에 젊은 여자가 앉아있고 아빠가 그 여자와 포옹하고 키스하는 걸 똑똑히 봤다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싶어서 물었어요. 지은아,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야? 어두워서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거 아닐까?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분명히 아빠였어요. 차 번호도 확인했고 얼굴도 똑똑히 봤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9시쯤 들어오는데 그날은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술 냄새를 풍기면서 들어온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15년을 함께 산 제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와?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먹었어.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더군요. 그래, 회사 어디서 먹었어? 강남 쪽이야, 왜? 남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다가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회사 주차장에 있었어요.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는 게 보였어요. 주차장 당연히 있었지. 출근했으니까. 무슨 이상한 질문이야. 아니, 저녁 시간에요. 6시쯤.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 차에 누구 타고 있었어요? 조수석에 여자 있었죠. 남편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태연하게 대답하더군요.
아, 그거. 회사 직원이야. 서류 전달하려고 잠깐 탔던 거야. 그게 뭐 어때서?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류 전달하는데 키스가 필요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확 굳었어요. 뭐라고? 키스. 무슨 소리야? 우리 지은이가 봤어요. 당신이 그 여자랑 키스하는 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거짓말을 지어낼지 아니면 인정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한숨을 크게 쉬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나 요즘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담담하게 인정하더군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요. 저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혹시나 했던 기대가 완전히 산산조각 났어요. 얼마나 만난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6개월쯤 됐나?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6개월이나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6개월 동안 저를 지은이를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털어놔요? 지은이가 목격하지 않았으면 계속 숨길 생각이었죠.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이야기하려고 했어.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혼하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먼저 이혼을 꺼내려고 했던 계획이 무색해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다니요. 그 여자 때문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지혜야. 회사 비서인데 나보다 12살 어려. 29이지. 우리 앞으로가 없어, 수연 씨. 이제 정리하자. 저는 그때 남편이라는 사람이, 제 딸의 아빠라는 사람이 얼마나 비겁하고 무책임한 인간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겨우 6개월 만난 29살 여자 때문에 가정을 버리겠다니요.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당당하더군요. 지은이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딸은 어떻게 할 건데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내가 키워. 양육비는 줄게. 나는 지금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울었어요. 20대에 만나 사랑했던 사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함께 키운 사람,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눴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저를 버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 슬퍼할 시간이 없었어요. 지은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눈물을 닦고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지은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든 딸을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행복하게 키우겠다고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지은이를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아빠, 가세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문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그게 남편이 이 집을 나간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동시에 해방감 같은 것도 느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속지 않아도 된다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약속한 양육비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까지는 5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날짜를 딱 맞춰서가 아니라 늦게 들어왔지만요. 그런데 넷째 달부터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핸드폰도 꺼져 있고 회사에 전화해도 퇴사했다는 말만 들었어요. 저는 남편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해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떤 친구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수연 씨, 영철이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 친구 새로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냥 놔둬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남편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저희를 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소문으로 들은 바로는 남편이 오지혜와 함께 부산에서 옷가게를 연다고 했대요. 오지혜의 꿈이 부티크를 운영하는 거였나 봐요. 남편은 회사 퇴직금을 모두 거기에 쏟아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저는 그때부터 정말 악착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에 있던 예금을 모두 정리했어요. 결혼하면서 모아둔 돈이 2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이 돈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평소 알고 지내던 떡집 사장님이 생각났어요. 저희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떡집이었는데 가끔 명절 때 떡을 사러 가곤 했거든요. 사장님은 60대의 친절한 분이셨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혹시 저 여기서 일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사정을 듣고 흔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급여는 못 드리지만 떡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나중에 독립하셔서 장사 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떡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찹쌀을 씻고 불리고 빻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시루에 떡을 찌는 것도 힘들었고 무거운 절구를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떡집에서 일을 배우고 오후에는 집에 돌아와 지은이를 돌봤어요. 저녁에는 지은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석 달 정도 배우고 나서 저는 작은 떡집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원구의 조그만 상가 건물 1층에 10평 정도 되는 가게가 나왔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의 절반을 쏟아부어야 하는 금액이었죠. 떡집 사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중고 떡 기계를 싸게 구해주시고 재료 공급업체도 소개해 주셨어요. 인테리어는 제가 직접 했습니다. 페인트 칠도 하고 선반도 설치하고 간판도 직접 달았어요. 지은이도 주말마다 와서 도와줬습니다. 떡집을 열던 날이 기억납니다. 새벽부터 떡을 만들어 진열했어요. 백설기, 증편, 약식, 인절미, 시루떡. 정성껏 만든 떡들이 진열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지 않았어요. 아침 내내 단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첫 손님이 왔습니다. 떡집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은 백설기 한 판을 사시면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수연 씨, 처음엔 다 그래요. 조금만 참고 버티면 단골이 생길 거예요. 사장님의 그 말씀이 큰 힘이 됐습니다. 첫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매출이 2만 원도 안 되는 날도 많았습니다. 팔리지 않은 떡은 집에 가져와서 지은이와 함께 먹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떡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지은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떡을 먹었어요. 엄마, 떡 정말 맛있어요. 딸의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월세를 내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매출을 다 모아도 월세에 못 미쳤어요. 집에 남아있던 예금을 깨서 월세를 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1년도 못 버틸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변 아파트 단지마다 전단지를 돌렸어요. 시식용 떡도 만들어서 아파트 입구에서 나눠줬습니다. 명함도 만들어서 돌렸고요. 주문 전화가 오면 직접 배달도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 두 분씩 다시 찾아주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특히 제가 만든 약식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약식은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었거든요. 찹쌀을 오래 불려서 부드럽게 하고 대추와 밤을 넉넉히 넣고 꿀도 좋은 걸로 썼어요. 반년쯤 지나자 떡집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일 단골 손님들이 오셨고 전화 주문도 늘었어요. 명절 때는 떡 주문이 밀려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지은이도 학교 끝나고 와서 포장을 도와줬어요. 하지만 떡집 수입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지은이 학원비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있고 집 관리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는 자리였어요. 떡집은 오후 6시에 문을 닫았으니까 2시간만 쉬고 편의점으로 가면 됐습니다. 편의점 점주는 40대 후반의 여성분이었어요. 제 사정을 듣고 흔쾌히 채용해 주셨습니다. 한 달에 130만 원이었어요. 그 돈이 저희에게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하루 6시간씩 서서 일하는 게 힘들었어요. 손님 응대도 해야 하고 물건 정리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했습니다. 특히 술 취한 손님들을 상대하는 게 힘들었어요. 반말하고 큰 소리 치는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새벽 2시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쓰러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씻고 누우면 이미 3시가 넘었고 4시에는 다시 일어나야 했어요. 하루에 겨우 1시간밖에 못 자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한 달, 1년이 흘렀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단단해졌어요.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은이만 잘 크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주말에는 결혼식장 도우미 일도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음식을 나르고 하객들을 안내하고 식후에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 일하면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주말마다 나가면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었어요. 그 돈을 모아서 지은이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지은이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학원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지은이만큼은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편의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지은이가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요. 지은아, 왜 아직 안 자?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나 서울대 가고 싶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진지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나라도 잘해야죠. 서울대 가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좋은 데 취직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16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요. 본래 이 나이 아이들은 친구들과 놀고 연예인 좋아하고 예쁜 옷 입고 싶어 하는 게 정상인데요. 우리 지은이는 엄마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지은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서울대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면 다른 대학 가도 돼.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돼. 아니에요, 엄마.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서울대 꼭 갈 거예요. 그리고 좋은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엄마한테 큰 집 사드릴게요.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지은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지은이는 수시 전형으로 서울대 의류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은 날 저희 모녀는 떡집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단골 손님들도 함께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손님들에게 떡을 나눠드리며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대학 등록금 문제가 다가왔어요. 한 학기에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다행히 지은이는 성적 장학금을 받아서 반액만 내면 됐지만 그래도 큰 금액이었어요. 저는 떡집 수입과 알바비를 모두 모아서 등록금을 냈습니다. 지은이는 대학에 입학한 뒤에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학교 수업을 듣는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디자인 과제를 하면서 카페 알바도 하고 명절에는 백화점 판촉 알바도 했습니다. 생활비라도 스스로 벌겠다면서요. 2학년 때는 디자인 공모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작품을 만들었어요. 처음엔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도전한 끝에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았어요. 상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지은이는 그 돈을 학비에 보태겠다며 제게 줬습니다. 3학년 때는 더 큰 공모전에서 수상했어요. 대한민국 패션 디자인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은 겁니다. 상금이 1,000만 원이었고 패션 업계에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 패션 회사에서 인턴십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지은이는 방학 때 유명 패션 브랜드에서 인턴으로 일했어요. 거기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졸업 전에 이미 취업이 확정됐고 졸업 작품전에서는 업계 전문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어요. 그렇게 지은이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촉망받는 신예 디자이너로 성장했습니다. 유명 패션 브랜드의 디자이너로 취업했고 첫 급여를 받아서 제게 100만 원을 드렸어요. 엄마,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저는 그 돈을 받으며 울었습니다. 15년간의 고생이 보람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어요. 제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진 어른이 되어줘서 감사했습니다. 지은이가 취업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지은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남자친구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그 주말 지은이가 한 남자와 함께 떡집으로 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청년이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말투와 행동이 공손했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저는 강준혁이라고 합니다. 지은이와 6개월 전에 만나서 사귀고 있습니다. 청년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 어서 와요. 안으로 들어와요. 저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준혁 씨는 떡집 안을 둘러보더니 칭찬했어요. 떡집이 정말 아담하고 좋네요. 떡 냄새도 좋고요. 장모님이 직접 만드시는 거죠? 네, 제가 만들어요. 한번 드셔볼래요? 저는 갓 만든 약식을 내놨습니다. 준혁 씨는 약식을 한 입 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맛있는 약식은 처음 먹어봐요. 찹쌀도 부드럽고 단맛도 적당하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준혁 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칭찬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지은이를 바라보는 눈빛도 따뜻했어요. 준혁 씨는 대형 투자그룹이라는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어떤 회사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투자 회사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국내에서 손꼽히는 큰 투자 회사였더군요. 준혁 씨는 그곳에서 상무로 일하고 있었어요. 35살의 젊은 나이에 상무라니 정말 대단한 청년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서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준혁 씨는 그런 자랑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준혁 씨와 지은이를 위해 저녁을 차려줬어요. 떡국과 전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준혁 씨는 맛있게 먹으며 여러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장모님, 지은이한테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혼자서 지은이를 훌륭하게 키우셨다고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준혁 씨의 말에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엄마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장모님처럼 강인하고 헌신적인 분은 처음 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 청년이 지은이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저희 가정을 이해하는구나 느꼈습니다. 준혁 씨의 눈빛은 진지했고 말투는 정중했어요. 두 사람은 그 후로도 자주 만났고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준혁 씨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주 떡집에 들렀어요. 장모님, 약식 한 판 주세요. 팀원들이랑 나눠 먹으려고요. 그렇게 말하며 떡을 사가곤 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지은이가 준혁 씨의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준혁 씨 집안이 큰 집안이라는데 저희 같은 집안을 받아들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준혁 씨 부모님은 지은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대요. 특히 장인어른이 지은이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준혁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더군요. 2년째 되던 해 준혁 씨가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그것도 떡집에서요. 주말 저녁 떡집 문을 닫을 무렵 준혁 씨가 지은이와 함께 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지은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결혼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준혁 씨의 손에는 반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15년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물론이죠. 우리 지은이 잘 부탁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셋은 떡집에서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 준혁 씨는 제 이야기도 경청했어요. 장모님이 겪으신 일들, 지은이를 키우시면서 힘드셨던 일들. 모든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특히 전남편 이야기를 할 때 준혁 씨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어요. 15년 전에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는 이야기,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 준혁 씨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모님과 지은이가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지은이도 그때 이야기를 할 때면 힘들어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게 큰 상처로 남았나 봐요. 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를 믿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 남자를 믿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빠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됐어요. 준혁 씨가 지은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는 절대 너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평생 옆에 있어 줄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 청년은 진짜로 우리 딸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구나 느꼈어요. 약혼 후 1년간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준혁 씨는 정말 세심하게 모든 걸 챙겼어요. 결혼식장을 알아볼 때도 제 의견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장모님, 이 식장 어때요? 아니면 저쪽이 더 좋을까요? 식장 크기는 이 정도면 될까요? 신부 어머니인 저를 그렇게 배려해주는 사위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준혁 씨는 혼수 준비할 때도 돈을 넉넉히 주면서 지은이가 필요한 걸 다 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위한 한복도 맞춰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준혁 씨. 한복은 빌려 입으면 돼요. 제가 사양했지만 준혁 씨는 고집을 부렸어요. 장모님, 딸의 결혼식인데 새 한복 입으셔야죠. 제가 선물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맞춤 한복을 입게 됐습니다. 예단도 정말 정성껏 준비했어요. 준혁 씨 어머니가 직접 보자기를 싸서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그 안에는 비단 옷감과 귀금속, 그리고 다양한 선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 씨, 우리 준혁이가 좋은 신부를 만나서 행복해요. 앞으로 잘 지내요. 준혁 씨 어머니는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답례품을 준비했어요.
떡집에서 만든 최고급 떡들을 정성껏 포장해서 드렸습니다. 약식, 찹쌀떡, 송편, 인절미. 제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떡들을 담았어요. 준혁 씨 어머니는 떡을 받아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떡은 처음 먹어봐요. 수연 씨가 직접 만드셨다니 더 의미가 있네요. 우리 식구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서로를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하니까 결혼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지은이가 29살이 되던 해 5월이었어요. 실록이 푸르고 날씨가 좋은 시기였죠. 식장은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로 정했습니다. 3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중형홀이었어요. 청첩장을 만들 때도 준혁 씨는 세심했습니다. 신부 측 혼주로 제 이름만 넣었어요. 아버지 이름은 넣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의 이름을 넣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청첩장을 돌리면서 저는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됐어요. 설렌 건 딸이 드디어 결혼한다는 사실 때문이었고, 걱정된 건 혹시라도 전 남편이 소식을 듣고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우였다고 생각했어요.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리 없잖아요. 그리고 설령 어디선가 소식을 듣는다 해도 뻔뻔하게 결혼식에 올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지은이한테서 이상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한테서 연락 왔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내 아빠가? 어떻게 연락했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보냈어요. 축하한다고 결혼식에 가고 싶다고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15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결혼식에 가고 싶다니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사람 차단해. 오지 못하게 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래도 아빠잖아요. 결혼식에 안 오면 나중에 후회할까봐. 지은이는 여전히 마음 한편에 아버지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그 사람은 우리를 버린 사람이야.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 양육비도 3달만 주고 사라졌어. 그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내 결혼식에 와. 저는 딸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혹시 정말로 그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결혼식을 망치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틀 후 준혁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준혁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저는 떡집에서 준혁 씨를 만났어요. 장모님, 장인어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당신한테도. 어떻게? 제 회사 번호를 알아내서 전화했어요. 사위가 대형 투자그룹 상무라는 걸 알았나 봐요. 준혁 씨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전화 내용은 이랬대요. 사위한테 투자건을 소개하고 싶다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15년 만에 나타나서 사위한테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준혁 씨는 차분했습니다. 장모님, 괜찮아요. 제가 다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는 무언가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준혁 씨는 영철이 연락하자마자 그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전문 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영철의 현재 상황을 파악했대요.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영철은 15년 동안 오지혜와 함께 여러 사업을 시작했지만 모두 실패했대요. 옷가게도 해봤고 음식점도 해봤고 심지어 노래방도 했지만 다 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빚만 잔뜩 졌고 오지혜와의 관계도 틀어졌대요.
더 놀라운 건 오지혜가 영철과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지혜는 다른 남자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였대요. 그 남자 이름은 최동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동욱과 오지혜가 함께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대요. 겉으로는 정상적인 투자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폰지 사기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주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나중에 온 사람들의 돈으로 앞 사람들에게 주는 식이었어요. 그리고 영철은 이 사기단의 일원이 됐다는 겁니다. 영철의 역할은 투자자를 끌어오는 것이었대요. 특히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사위인 준혁 씨가 타깃이 된 거죠. 장모님, 저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대요. 그래서 준혁 씨는 직접 함정을 파기로 한 겁니다. 영철한테 투자하겠다는 미끼를 던지고 계약 직전에 잡아들이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 날짜를 결혼식 날로 잡았다고 합니다. 복수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어디 있겠어요. 준혁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준혁 씨가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니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혹시 일이 잘못되면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장모님. 모든 게 경찰과 협의된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법무팀도 대기시켰어요. 완벽하게 준비했으니 걱정 마세요. 준혁 씨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지은이도 알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준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은이와 상의했어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제가 설득했어요. 이게 지은이가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기회라고요.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딸이 결혼하는 날이에요. 행복해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긴장도 됐습니다. 준혁 씨의 계획대로 모든 게 잘 될까? 영철이 정말 나타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가 맞춰준 연두색 한복을 입었어요. 은은하게 금실이 들어간 고급 한복이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이니만큼 화려하게 입고 싶었거든요. 거울을 보니 55살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많이 생겼지만 오늘만큼은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화장도 살짝 했습니다. 평소엔 화장을 거의 하지 않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립스틱도 바르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나니 제법 보기 좋았어요. 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하객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이 정말 많더군요. 준혁 씨 집안이 원래 큰 집안이라 친척들도 많고 회사 관계자들도 많았나 봐요.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사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신부 측은 상대적으로 조촐했습니다. 저희 떡집 단골 손님들이 와주셨어요. 10년 넘게 단골로 다니신 분들이었습니다. 아줌마 축하해요. 따님이 정말 훌륭한 분 만났네요. 단골 손님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지은이 친구들도 왔습니다. 대학 동기들과 회사 동료들이었어요. 모두 예쁘게 차려입고 와서 지은이를 축하해 줬습니다. 친척들도 몇 분 오셨어요. 저희 쪽 친척이 많지 않아서 숫자는 적었지만 그래도 축하해 주러 와주신 게 고마웠습니다. 시작 30분 전쯤 저는 혼주석이 어디인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식장 직원이 안내해 준 곳은 맨 앞줄 가운데였어요. 신랑 신부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특별석이었죠. 신랑 측 혼주석 옆에 신부 측 혼주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앉으려고 다가갔을 때였어요. 이미 신부 측 혼주석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뒷모습만 봐서는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실례를 무릅쓰고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실례지만 여기는 신부 측 혼주석인데요.
그러자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얼굴, 아니 보고 싶지도 않았던 얼굴이 제 앞에 있었으니까요. 바로 제 전남편 박영철이었습니다. 영철은 15년 전보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어요. 한때는 잘 나가는 회사 부장이었는데 지금은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뻔뻔했어요. 수연 씨, 오랜만이네. 그렇게 쏘아보지 말고 좀 반갑게 인사해. 우리 딸 결혼식인데 말이야. 영철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딸이요. 당신이 감히 우리 딸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요.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사람이, 양육비 3달 주고 잠적한 사람이, 친권까지 포기한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 나타난 거예요. 영철은 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혼주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인 건 사실이잖아. 딸 결혼식에 아버지가 참석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나도 축하해주러 온 거야.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요.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요.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하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체면 같은 건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당장 이 자리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사위 준혁 씨였어요. 장모님 괜찮으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준혁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영철에게 다가가더니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아버님 오랜만입니다. 결혼식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곤란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오늘 아버님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기로 했잖아요. 저는 준혁 씨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이라니요. 좋은 소식이라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철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의 뻔뻔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공손한 척하는 모습으로 변했어요. 아, 그래 자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지. 자네가 약속한 그 이야기 말이야. 준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결혼식 끝나고 따로 시간 내서 말씀드리죠. 지금은 신부 대기실로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은이가 아버지 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준혁 씨를 붙잡고 싶었지만 이미 영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신부 대기실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뒤따라갔어요. 신부 대기실 문을 열자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딸 지은이가 보였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철이 들어오는 걸 본 순간 지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빠. 지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한마디만 했어요. 15년 만에 보는 아버지였으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외도 현장을 목격한 그날 이후로 처음 보는 아버지였습니다. 영철은 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아빠야. 정말 예쁘구나. 우리 딸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다니. 그러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저는 그 모습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서 있었어요. 표정 관리를 하려고 애쓰는 게 역력했습니다. 결혼식 직전인데 화장이 망가질까봐 울지도 못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저는 영철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당신 정말 뻔뻔하네요. 15년 만에 나타나서 아빠 행세예요.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요. 당신이 떠난 뒤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지 알아요. 영철은 제 말을 흘려들으며 말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잖아. 이제 지은이도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 텐데 과거 일은 잊어. 그리고 나도 이제 좀 달라졌어.
오늘 준혁이가 좋은 제안을 해줬거든. 나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제야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준혁 씨와 영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준혁 씨는 왜 영철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좋은 제안을 했다는 걸까요? 결혼식은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혼주석에 앉아 있었고 영철은 결국 객석 뒤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식이 진행되는 내내 저는 영철이 신경 쓰여서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줄에 말씀이 있었고 신랑 신부의 맹세가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아름다웠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딸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 씨도 멋진 신랑이었고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도 잠시, 제 머릿속은 온통 영철 생각뿐이었어요. 저 사람이 왜 나타난 걸까? 정말 단순히 딸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걸까?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하고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어요. 저는 계속 영철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영철이 준혁 씨와 함께 피로연장 한쪽 구석에 있는 VIP 라운지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까요? 저는 참지 못하고 라운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누군가 제 손을 잡았어요. 돌아보니 지은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였어요. 엄마 괜찮아요. 준혁 오빠가 다 계획한 일이에요. 지은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획이요? 무슨 계획이요?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저를 한쪽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일주일 전에 아빠한테서 연락이 왔대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결혼식에 가고 싶다고 했답니다. 지은이는 처음에 거절했대요. 하지만 영철은 계속 연락했고 마지막에는 준혁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리고 준혁 씨에게 사업 이야기를 꺼냈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준혁 씨 같은 투자 전문가가 관심을 가질 만한 건이라면서요. 준혁 씨는 영철의 의도를 단번에 알아챘답니다. 대형 투자그룹 상무라는 사위의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속셈이라는 거요. 그래서 준혁 씨는 일부러 관심 있는 척했대요. 그리고 결혼식 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약속했답니다. 하지만 준혁 씨는 그냥 당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즉시 영철을 조사하기 시작했답니다. 전문 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영철의 현재 상황을 파악한 거죠.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영철은 15년 전 떠난 뒤 상간녀 오지혜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는데 번번이 실패했대요. 옷가게도 해봤고 음식점도 해봤지만 다 망했답니다. 결국 빚만 잔뜩 지게 됐고요. 더 놀라운 건 오지혜와 영철의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대요. 오지혜는 다른 남자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였답니다. 그 남자 이름은 최동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최동욱이라는 사람이 오지혜와 함께 사기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대요. 이 회사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투자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폰지 사기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높은 수익을 주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나중에 온 사람들의 돈으로 앞사람들에게 주는 식이었죠. 결국 나중엔 돈을 떼먹고 잠적하는 수법이었어요. 그리고 영철은 이 사기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영철의 역할은 투자자를 끌어오는 것이었어요. 특히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사위인 준혁 씨가 타깃이 된 겁니다. 준혁 씨는 이 모든 걸 파악한 뒤 경찰에 신고했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대요. 그래서 준혁 씨는 직접 함정을 파기로 한 겁니다. 영철에게 투자하겠다는 미끼를 던지고
계약 직전에 경찰과 함께 잡아들이기로 한 거죠. 저는 딸의 설명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준혁 씨가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니요. 그리고 영철이 사기꾼이 되어 있다니요. 한심하기 그지없었지만 한편으로는 통쾌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곧 끝날 거예요. 지은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15년 전 고등학교 2학년이던 딸이 이제는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VIP 라운지 문이 열리고 준혁 씨가 나왔습니다. 그는 저와 지은이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는 라운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철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들뜬 표정으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왔으니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영철이 말했습니다. 준혁 씨, 내가 소개할 투자건은 정말 대박이야. 나도 이미 투자했고 벌써 30% 수익이 났다고. 초기 투자자들은 6개월 만에 2배로 불렸어. 저는 영철의 말을 듣고 있자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렇게 뻔뻔하게 사기를 칠 수가 있나요? 제 딸의 남편을 제 사위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하다니요. 준혁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버님. 그래서 투자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영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최소 5천만 원은 있어야 해. 물론 더 많으면 좋고. 1억만 투자하면 6개월 뒤에 2억을 받을 수 있어. 어때, 솔깃하지? 준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투자하죠. 계약서 준비하셨나요? 영철은 재빨리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계약서까지 준비해 온 거예요. 여기 서명만 하면 돼. 투자금은 내일까지 이 계좌로 넣어주면 되고. 준혁 씨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찬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철은 초조하게 준혁 씨를 바라봤어요. 빨리 서명하길 바라는 눈빛이었죠. 잠시 후 준혁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계약서는 잘 봤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서명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영철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회사 대표가 오지혜 씨 맞나요? 그리고 실제 운영자는 최동욱 씨고요. 준혁 씨의 질문에 영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영철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실제로는 폰지 사기를 하는 곳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초기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주는 척하면서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돌려막기 하는 수업이요. 준혁 씨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준혁 씨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다 증거가 있습니다. 오지혜 씨와 최동욱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실체,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사기친 피해자들의 명단과 증언. 그리고 아버님이 이 사기단에서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고 계시다는 증거도요. 영철은 벌떡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라운지 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들과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영철 씨 사기 및 사기 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영철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뭐야 이게? 영철은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출입구는 막혀 있었습니다. 준혁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영철 씨, 당신이 15년 전 가족을 버리고 떠났을 때부터 이미 아버지 자격을 잃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딸의 결혼을 이용해 사기를 치려고 하다니요. 저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절대 속지 않습니다. 영철은 준혁 씨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너 이 자식아. 감히 장인어른한테 이럴 수가. 장인어른이요. 준혁 씨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제 장인어른이 아닙니다. 지은이의 아버지도 아니고요. 진짜 부모는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15년 동안 혼자서 지은이를 키우신 장모님이야말로 진짜 부모시죠. 경찰관들이 영철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영철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딸 결혼식에 온 게 죄야. 잘못하셨죠?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15년 전에 우리 가족을 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우리를 이용해 사기를 치려고 했고요. 영철은 딸을 쳐다봤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줘. 갑자기 애원하는 투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단호했습니다. 용서는 이미 15년 전에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아빠가 우리를 떠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범죄를 저지르기로 선택한 거고요. 경찰관들이 영철을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영철은 마지막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 당신 이럴 거야. 우리 같이 살았던 사이잖아.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이는 15년 전에 끝났어요. 그리고 당신은 오늘 스스로 범죄자가 되는 걸 택했죠. 이제 책임지세요. 영철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동시에 통쾌함도 있었어요. 15년 동안 쌓였던 한이 한순간에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라운지를 나와 다시 피로 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객들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여전히 즐겁게 식사하고 대화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지은이는 다시 신랑 옆으로 가서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웃는 얼굴로요. 저는 딸의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5년 전 상처받았던 고등학생 딸이 이제는 이렇게 당당한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결혼식이 완전히 끝나고 저는 준혁 씨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혁아, 고마워. 하지만 너무 위험한 일 아니었어.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준혁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괜찮습니다. 전부 경찰과 협의해서 진행한 일이에요. 오지혜와 최동욱은 이미 수배 중이었고 영철을 잡으면 그들의 행방도 알아낼 수 있을 거래요. 그래도 결혼식 날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저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준혁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15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상처를 이제 완전히 끝낼 수 있게 됐으니까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 확실히 보여줬고 이제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게 됐잖아요. 저는 준혁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고맙다, 준혁아. 우리 지은이를 잘 부탁한다.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훌륭한 분을 장모님으로 모시게 돼서요. 준혁 씨는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15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이 떠나던 날, 딸과 단둘이 울던 날, 세 개의 일을 동시에 하며 악착같이 살던 날들, 딸이 대학에 합격하던 날, 그리고 오늘 딸의 결혼식. 영철은 그 다음 날 구속됐습니다. 함께 오지혜와 최동욱도 체포됐어요. 셋 다 사기죄로 기소됐고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철은 징역 3년, 오지혜와 최동욱은 징역 5년이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이들이 지금까지 사기친 금액이 총 15억 원이 넘었답니다. 피해자만 50명이 넘었고요. 준혁 씨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거예요. 지은이와 준혁 씨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새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저희 떡집에 들러서 떡을 사가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행복합니다. 어제는 지은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내가 임신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제 딸이 엄마가 된다니, 제가 할머니가 된다니. 15년 전 남편이 떠났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딸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행복한 날들을 맞이하게 됐어요. 결혼식 날 영철을 감옥에 보낸 것은 복수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요. 영철은 지금 감옥에서 제3의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어요. 이제 저에게 그는 아무 의미 없는 남이니까요. 대신 저는 제 딸과 사위,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고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니까요.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고 암담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저도 15년 전에는 앞날이 깜깜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버텼더니 이렇게 행복한 날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수는 꼭 여러분이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가장 완벽한 복수를 해줄 수도 있어요. 저처럼요. 마지막으로 제 사위 준혁이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은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 딸 지은이,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이렇게 멋진 어른으로 자라줘서 고마워. 오늘 이 사연을 듣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행복한 분들에게는 더 큰 행복이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이상 55살 떡집 사장 김수연의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